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복지개론 제3주차 제2장 문화예술 2의 1회차 교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문화와 복지 그리고 문화복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제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이해는 첫째, 문화와 예술의 개념, 둘째, 세계의 문화와 예술을 갖다가 공부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약 한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세계 문화예술을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자, 문화예술의 개념입니다. 도대체 문화란 무엇인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잠깐만 얘기할까요? 문화는요, 어느 세대의 연령이나 계층을 넘어서요. 전 국민이 관심사 정도가 아니라 초미 관심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공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서 한참 새로운 관점으로 등장이 된 그러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자, 국어 사전에 의하면요,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나 사업 따위 기본이 되는 돈을 말하는데, 여기 문화자본이라는 얘기 쓰였잖아요. 도대체 돈이나 자본은 경제 개념인데 문화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문화자본이라는 용어가 가능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개념적으로 문화 용어는 아마 여러분 문화자본 용어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이 어떤 그 용어를 갖다가 어느 경제의 잣대로만 지어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개념만 가지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변화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수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등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문화 자본은요, 프랑스의 부르디에가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에 대한 발장을 갖다가 나타내 보는 것이죠. 전에는 경제와 문화가 분리된 것으로만 알았었는데 사회 경제의 변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의 이상이 높아졌음을 인정하더라도 문화가 경제를 과연 대체할 만한 그런 요인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받아들이기 여전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문화가 정말로 중요하단 말과 문화가 결정적인 말은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어쨌거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과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또 진행되어 가는 중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한번 더 볼펴면요, 문화와 경제의 관계를 설명할 때요,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문화가 중요하다는 세멀 혼기토니 글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이것은요, 가나와 한국의 발전 속도를 예로 들은 논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 1990년에 지금부터 한 50년 조금 넘었나요? 50년 전에는 한국 경제는요, 가나하고 비슷했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뭐가 비교되느냐 하면요, 두 나라의 경제상이 비슷했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무엇보다 양국 인당 GNP 수준이 비슷했으며 1차 제품, 농산품, 2차 제품, 공산품, 3차 제품, 서비스 경제의 점유율 분포도 비슷했다. 경제율과 비슷해요. 또 소득도 비슷해요. 특히 농산품의 경제 점유율이 아주 유사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제대로 만드는 2차 제품은 별로 없었죠.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시골 시장에 가보면은 우리 한국의 2차 상품은 그저 대장간에서 벼른 낫, 벼로, 삽, 곡괭이, 톱, 뭐 이 정도였지 뭐 특별한 것이 별로 사실은 없었거든요. 비슷했죠. 그래서요, 당시 한국은 제대로 내는 2차 제품 별로 없었던 것은 뭐 말할 거 없거니와 두 나라가 상당한 경제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원조 없이는 못 살았죠.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피폐화됐기 때문에 미국이 다 목이 살렸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산업 강국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유사한 다국적 기업을 가르리고요. 자동차, 전자장비, 고도로 기술제조 중인 2차 제품 등을 추천하는 나라로 급부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반면에 이런 비약적 발전이 가나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지금 가나가 왜 한국의 1인당 GNP의 15%, 지금 더 넘죠?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런 엄청난 발전의 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나가 한국보다 보존 자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가장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 자본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 기술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제로에서 시작한 나라예요. 자, 한국인들은요,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검약하고, 투자하고, 근면하고, 교육하고, 또 조직. 하여튼 우린 교육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우리는 나라는요, 고려 4대 강종 때부터 과거 제도를 받아들여서 공부를 잘하면 누구라도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선비의 나라였었고요. 교육에 목숨을 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목숨을 걸죠. 조직력이 강하고요. 기강이 확립되었고 극기 정신이 충실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또 그러한 가치를 중시하는 여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나 국민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러니 간단히 말해서 문화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 전문가들은 문화적 가치와 인류 발전 프로젝트로 열렸던 국제 심포지엄에서 문화는 정말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런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미래 발전 전략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또 개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문화관, 가치관 이런 것들에 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화가 앞으로 얼마나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더 꼬집어보고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문화가 중요하다는 책을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은 자본이 아니라 문화에서 온다. 우리 한국이 좋은 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부존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강물 자원이 하나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자원만 없으면 다행이겠는데 이건 뭐 겹친대로 기술도 없어요. 또 자본도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급부상하는 나라로 발전된 것은 바로 문화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문화가 중요하다는 나오는 그것을 제가 읽고 왔는데 어떤 나라는 높은 경제 성장을 일궈내고 어떤 나라는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그악한 가난에 시달린다. 그래서 어떤 민족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부를 일궈내고 또 어떤 민족은 빈곤을 대물림한다. 이런 부와 가난의 격차, 발전과 정체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이런 부와 가난의 격차 발전은 정체성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왜 생길까요? 바로 전월 지등이 이 시대의 지성들이 얘기한 것은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변화 발전이 원인이 되는 것은 문화적 요인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문화가 잘 살게도 못 살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장악한 가장 큰 변수는 문화라고 단언하는 그들은 논쟁적인 문화로는 세계를 지탱시키는가 변화시킬 저력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의 가치 중요성입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요. 고전적인 자본 개념에도 변화가 되었죠. 고전적인 자본은 뭐였습니까? 그저 경제적인 부만을 갖다가 우리가 자본 개념으로 얘기했는데 문화자비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그랬죠. 이건 브루디에라는 분이 했는데요. 그래서 문화 경제학,
문화사회학, 문화정책학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경제의 또는 새로운 사회과학의 또는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형성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문화는 미래 변화 트렌드를 잇는 코드가 됐어요. 미래를 갖다 바라볼 때는 문화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테리아 박사는 컬처 코드에서 이것을 강조했죠. 이 코드는요, 어떤 사회나 계급, 직업 따위에서 규약이나 관례를 의미하지만요, 문화 코드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현상과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크레트 파이트 박사가 얘기한 그 컬처 코드라는 그 저서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인간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열쇠로 소위 문화 코드에 대해 통찰력 있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문화는 저마다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해석해지고요. 즉 코드가 다양한 코드와 결합되면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중고 체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 중고 체계라는 것은 어떤 그 체계를 만들어내는 바탕과 체계가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 중고 체계가 지침일에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코드라는 얘기했는데, 각인과 코드의 관계는요, 자물쇠 비밀번호의 관계 같은데, 자물쇠는 올바른 순서로 맞춰질 수 있잖아요. 코드를 찾아낸 우리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중 하나, 즉 우리가 현대 같은 방식을 이용할 수 방식을 이유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드는 쇼핑, 건강, 음식, 직업, 정치 등 일상 곳곳에서 우리가 사고하는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코드는요, 왜 미국 사람들이 축구나 아니면 야구 또는 축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야구에 열광하거나 아니면 미식축에 열광하잖아요. 일본은 이혼율이 왜 낮은지 이상합니다. 그것도. 왜 한국은 이혼이 높은지, 어떻게 해서 2차 이탈리아 남자들 여자를 쉽게 유혹하는지, 왜 미국인의 인기를 끈 스포츠카가 프랑스에서는 안 사잖아요. 왜 전통차를 사는지, 왜 미국인의 인기를 끈 스포츠카가 프랑스에는 외면한다는지, 전통차를 마시는 일본에게 커피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지 등의 이해가 단서이자 열쇠라는 것이 바로 컬처 코드라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삶의 질 문제지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동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경제학의 태도인 데이비드 스토비 교수는요, 문화는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갖는 것이었습니다. 문화는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스 폴리스크리 모리스 레비 회장은 아래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한 사실에 각해서 구매 결정을 내는 소비자는 즉기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머리와 가슴, 즉 감성으로 소비하고 구매한다. 처음에는 제품의 기능은 뭔지, 왜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다. 하지만 결국 결론이 내는 것은 감성이다. 나는 이게 더 좋아, 마음에 들어, 이런 과정은 매우 교묘하게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그 물건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해하기 전에 느낀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긍정적인 감성을 연상시키는 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게 중국 제품이에요 하면은 잘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일본 제품이라면 또 불매라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듯이 또 어떤 가게를 갖다 비슷한 물건도 팔고 가격도 뭐 비슷하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친절을 가기 주인한테 갈 거예요. 조금 거리가 멀고 불편하더라도 항상 친절하고 종업원이나 사장이 웃는 얼굴이면 그것을 찾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도 똑같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성에 의한 긍정적인 감성,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모든 마케팅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문화자본이라는 거 한번 좀 일단 설명 들어볼까요? 문화자본이란요, 계급적 배경에 상징된 중상류층의 문화적 취향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적 인치가 상층도 있고 중층도 있고 하층도 있겠죠. 또 이들의 문화적 취향도 꼭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그 돈 많은 분들은 어떤 스포츠를 많이 즐기나요? 되게 요즘 요트 즐기잖아요. 요트는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제 여기 있어야 많이 들 사람인데요. 옛날에는 돈 있으면 골프 치는 게 제일인 줄 알았는데, 아, 골프 아니죠. 승마를 즐기다가, 아, 승마도 아니죠. 이제 요트를 즐깁니다. 이렇듯 우리의 문화적 취향이라는 것도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점차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실례를 준다면은, 자, 뭐 술도 그렇고 기호식품인 뭐 담배도 그러할 것이고요. 또 뭐 우리가 마시는 커피 등도 그럴 텐데요. 하층과 상층에서 마시거나 즐기고 기호식품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문화자본이란 계급적 배경에 상쇄된 중상류층의 문화적 취향을 말하는데, 원래 자본은 현금, 주식, 땅, 건물, 공장의 기계 같은 생산 설비 등을 의미하죠. 그런데 불교에는 문화에 자본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돈과 땅을 물려주면 그 자식이 부자로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불의대가 문화자본이라는 말은 쓴 이유는 돈이나 땅 못지않게 부자들이 문화적 취향도 부와 지위를 상속시키는 자본의 역할을 한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화자본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문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갖다 많이 지금 했는데 정말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요, 좀 잘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이요, 몇만 원이나 되는 자동차 판매 수익에 맞먹는 문화 산업의 전성시대가 도래되었잖아요. 그래서 굴뚝 없는 공자라는 것이 바로 문화 산업의 현 주소고요. 또 이것이 여러 시리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중문화가 일으킨 한류 영향을 대하면요, 문화 산업의 중요성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겠죠. 그리고 문화 산업에 주력해야 할 영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 산업이 뭔지 아세요?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문화 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문화 산업 발달은 단어 산업과 마찬가지로 유럽과 미국의 산업 발달 사업에 같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좀 늦이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화 입국으로서 역할을 단단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문화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문화적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연도 많이 갖고 또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해서 이제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강조했던 것에서요, 강성 마케트라는 것을 했잖아요. 자, 제가 이제 상해를 지난번에 다녀오면서, 상해 가면은 통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갖다가 둘러보잖아요. 임시정부가 그 주변이 전부 다 개발을 헐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회사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중국 사람들한테 돈을 줬고 그걸 계속 보존하고 있어요. 왜 보존하느냐 하는 것은 그 회사로서는 마땅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것도 바로 감성 마케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자, 삼성이라는 회사가 자기 개인의 돈을 들여서 우리 한국의 임시정부를 갖다가, 정부의 막사를 갖다가 보존하고 가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어떤 그 제품들은 환경과 연계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해낼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저 신발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신발은 이 신발이 하나 팔릴 때마다 약 한 10%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인상이 좋아질 것이며 그 물건을 우리가 살라고 하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마케팅에 있어서도 감성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사업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요, 문화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문화와 관련되는 것이 없다 하는 얘기는 이제 문화 강국으로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문화 산업의 현황을 보면은 아직 뭐 그게 진일보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서서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로서 우리가 복지를 통해서 문화 복지를 통해서 한국사회를 변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 복지는요 제2의 새마을운동입니다. 지금까지 문화 복지는 탑다운 방식이었죠. 무슨 뜻인가 하면 청와대에서 저 말단까지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그게 안 통하죠. 아래서 위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보톤압 형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보톤압, 아래서 위로 형식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의 산업이라든가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자유스럽게 우리가 어떤 활동 영역에서 우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본 사람 뭐 만나서 이렇게 그 미워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찾아와야 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이제 미래에서는 문화적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 민족의 가치를 세계에서 폭넓게 나타낼 때가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복지를 할 때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우선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 고려 청자 보면은 그냥 우습게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고려 청자는 오늘날 얘기한다면요. 세계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자, 우리가 금속활자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나라, 가장 발전적인 나라였다는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훌륭했던 것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갈고 닦고 찾아서 우리 후배도 좋은 일들을 갖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성 예를 하나 들면서 제가 교육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정호승 시인 아시죠? 정호승 시인이 소개한 그 시각장애인 거린이 문구입니다. 자 이거예요. 한 맹인이 거지가 이제 그 거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거지에 구걸을 하는데 팻말을 하나 써붙여갖고 구걸을 해요.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맨입니다. 제발 한 푼씩만 보태 주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써서 어떤 가난하다고 불쌍한 것을 나타냈지만 돈이 저전히 많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그 시인이 글귀를 하나 바꿔줬어요. 뭐라고 바꿔줬는가 하면요. 나는 봄이 와도 꽃을 보지 못합니다라고 고쳤어요. 문구 하나 바꿔줬는데 그러자마자 돈 봉투가 많이 쌓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감성적인 문구가 지나가는 행인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에 3수 만에 성공했습니다. 그 2차는 왜 실패했느냐? 이념적 장악을 끌고 갔어요. 뭐 세계 위리 분단 국가 이런 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치챈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감성 마케팅을 된다 해서 김연아 내세웠죠. 자 세계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을 갖다 데려다가 꿈나무로 양성을 우리 한국에 해준 거예요. 그러면 김연아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죠. 자 세계 모든 여러분
저는 동계올림픽 상황을 보면서 꿈을 키워서 오늘날 이렇게 대선수가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꿈이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것을 보고 제 꿈나무로 자라서 지금 이렇게 성공했는데 세계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고서 새롭게 발전되고 바뀌고 또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감성 마케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감성 없는 그러한 세상을 갖다가 살아보고 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웃음이 있는 그런 문화민족이 될 수 있도록 또 문화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